미국 정부가 30년짜리로 돈을 빌리는 값이 19년 만에 가장 비싸졌습니다. 그럼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시장에 세 가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은 5.31%라는 숫자로서 대답을 했고,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준 회사의 회장은 같은 날 현금 6조 8천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계 CEO는 2031년 2월에 한 개 14억이라는 계산표로 대답을 했는데요. 이 겁먹은 대답, 웅크린 대답, 그리고 들뜬 대답까지도 제각각으로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영상은 결론을 미리 깔아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대답은 전부 같은 한 문장을 서로 다른 말투로 옮긴 것으로 보여요. 즉,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달러라는 오래된 약속의 값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부터 이 결론이 억지가 아닌 이유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년물 국채는 미국 정부가 30년 뒤에 갚기로 하고 빌리는 돈이고요. 수익률은 거기에 붙는 이자율입니다.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가지고 값이 내려간다면 이자율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이자율이 5.311%까지 올라가지고 2007년 6월 이후에 처음 보는 높이를 찍었어요. 겉면의 이유는 이란 쪽 협상 시한이 끝나가면서 뛴 기름값과 물가 걱정인데, 근데 한 겹 아래를 보면 그 결이 다릅니다. 이번 바클레이스 분석은 이번 상승의 무게중심을 물가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적자, 쏟아지는 국채 물량, 그리고 오래 빌려주는 위험에 얹어받는 추가 이자에 뒀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 물량이 국채랑 돈을 놓고 경쟁한다는 대목, 이달 들어가지고 금리를 끌어내릴 만한 경제 지표가 3개나 나왔는데도 이 장기물만 올랐다는 대목까지도 붙어요. 경기가 뜨거워서 오른 금리가 아니라 미국의 오래된 약속에 시장이 값을 더 부르는 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이번에 나온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대답이 다르게 읽히실 텐데, 지금 마이클 세일러는 문답자리에서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주식을 되사서 주가를 받치는 일은 지금으로선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을 했어요. 이 주가가 순자산가치,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금 값으로 전부 더한 금액보다 더욱더 크게 싸게 거래될 때만 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죠. 대신에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가 붙들고 있는 거는 우선주 사업과 현금인 거고, 그래서 6조 8천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선주는 보통 주식보다 배당을 먼저 주고 정해진 기준대로 받아가는 주식인데요. 이 회사 우선주는 최근에 무려 연 12%의 엄청난 수준의 배당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세게 들린 문장이 나와요. 그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요할 경우에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이 회장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고요. 회사 목표는 우선주 값을 발행가 수준에 붙들어두는 거고, 의미 있는 코인 매수 재개의 기준으로도 이 우선주 값의 회복을 시사해준 상태입니다. 이달 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값은 발행가보다 1알가량 아래였었고요. 실제로 공시를 보면 회사는 새 주식을 팔아가지고 4,700억이 넘는 현금을 만들었고, 그 일부로 우선주를 1,900억 원어치 가까이 되사들었고요. 코인은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유 회사의 지금 현재 시점 모드는 사는 쪽이 아니라 고금리를 몇 년 버티도록 배당과 현금부터 다지는 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회장은 주주들한테 최소 4년, 길게는 7년에서 10년을 보라고 했고, 주주들의 고통을 안다는 취지의 말까지 같이 남겼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 주가가 올해 들어서 40% 가까이 빠져있다가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5% 정도 올랐어요. 결국에 팔 수도 있다는 말과 최소 4년이라는 시간, 이 두 가지를 기억한 채로 남은 대답을 열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기술 기업 젠3의 샘슨 모 CEO가 오메가 60이라는 가격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본인 설명으로 봤을 때 무려 연평균 60% 상승을 가정한 보수적인 모델이고, 이 계산대로라면 2031년 2월달 비트코인 한 개가 요즘 환율로 어림해가지고 14억 정도 닿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터미너스라는 개념도 담겼는데, 비트코인 값을 나라 돈으로 재는 일 자체가 의미를 잃는 시점에 본인이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서 모우는요, 같은 글에서 다른 모델들의 시간표까지도 나란히 소개를 했어요. 플랜비의 스톡플로우는 2028년 5월, 세일러의 비트코인 이사는 2032년, 맥법칙 모델은 2033년 6월, 이 계산법이 전부 다른 모델 4개가 2028년에서 2033년 사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5년 남짓한 폭 안에 전부 다 몰려있는 셈입니다. 모우가 올해 1월에도 거의 모든 가격 모델이 그 부근으로 수렴한다는 글을 올렸다는 걸 보시면은 이 급조된 계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30년물을 산 사람은 2056년까지 달러 가치가 유지된다는 쪽에 돈을 걸면서 그 대가로 5.31%를 요구했습니다. 19년 전보다 높아진 그 요구 자체가 오래된 약속을 예전값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고, 모델 진영은 같은 의심을 반대편에서 계산을 합니다. 약속의 값이 세는 만큼 비트코인 쪽으로 값이 옮겨붙는다는 계산이고요. 그 답이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소름돋는 우연이 하나 있죠. 마이클 세일러가 주주에게 요구한 시간은 최소 4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모우의 2031년 2월까지가 정확히 4년 반인데요. 서로 참고했을 리 없는 두 사람이 같은 주, 사실상 같은 길이의 시간을 불렀습니다. 한쪽은 버티라는 뜻으로서,
또 한쪽은 도착한다는 뜻으로써요. 여기서 5.31%는 잠긴 돈의 값이기도 합니다. 덩치 큰 금융거래에서는 상대가 못 갚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보증금으로 묶어두는 돈이 따라붙게 되는데, 이렇게 잠겨있는 돈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돈 2,800조 원 규모라는 집계가 외신 분석에 인용이 됐고, 여기에 금리를 곱하면은 제 어린 계산으로 봤을 때 한 해 놓치는 이자만 무려 150조 원 안팎입니다. 돈을 묶지 않고도 거래가 돌게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자산을 토큰으로 바꿔서 바로 정산을 하고 보증금에 그때그때 옮기게 하는 인프라의 값어치가 금리를 따라서 같이 오르는 구조고요. 리플이 몇 년째 기관을 상대로 넓혀왔던 이 사업이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5년 남짓한 폭은 비트코인만의 것도 아니에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요, XRP의 2030년 전망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4만 원 안팎인 그 숫자가 외신에 다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제 전망은 이렇습니다. 재정이 원인인 장기금리는 당분간 높은 곳에 머물고요. 최대 보유기업은 지금의 지키는 설계로 버티고 버티다가 매수 재기 기준으로 내건 우선주값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 이때부터 판 전체 그리고 리플 XRP까지 포함해서 다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살아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이번 발언이 철수선언이 아니라 몇 년을 버티겠다는 중장기전 설계도라는 거,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다시 상승장까지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이번 금리 상승의 원인 자체가 침체가 아니라 이 공급과 재정이라는 바클레이스류 진단, 그리고 모델들의 시간표가 2028년부터 열리게 된다면은 지금은 그 앞에 대기 구간이라는 계산인 거고, 미국 30년물 금리가 지금 5.31%를 돌파했어요. 19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원인의 무게는 물가보다 재정과 공급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 또 스트래티지는 자사주 매입 대신에 현금 6조 8천억, 그리고 우선주 배당을 지키는 설계를 선택을 했고요. 필요할 경우에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샘슨 모어는요, 2031년 2월 이때 한 개 14억짜리 모델을 내놨고, 계산법이 다른 모델 4가지가 전부 다 5년 남짓한 폭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5.31%라는 숫자가 암호화폐 시장의 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인 건지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고, 이 다음 30년물 입찰 결과가 나오는 날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리서치 매체 블록웍스가 스테이트 오브 XRP라는 2분기 결산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XRP ETP, 우리말로 상장 지수 상품의 시장 자금 흐름인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어드려보자면은, ETP는 코인을 직접 지갑에 담는 대신에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 종목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둔 코인 투자 상품입니다. 이 뉴스에서 자주 듣는 ETF도 이 계열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이 보고서 표현 그대로 ETP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에 돈이 들어오면 운영사는 그 돈으로 실제 XRP를 사서 전문 보관업체에 맡겨둡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누군가 증권계좌를 통해서 XRP를 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유입이 얼마였느냐? 2분기 순유입, 그러니까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의 뺀 값이 요즘 환율로 어림해가지고 약 3,600억이었습니다. 1분기가 2,460억 정도 됐으니까 45% 정도 늘어난 건데, 이 달마다 쪼개보면은 5월달에 2,000억, 6월달에 1,570억 이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반짝 유입이 아닌 게 미국 증시의 현물 XRP 상품이 올라온 게 지난 11월인데 그 뒤로 분기 기준 순유입이 끊긴 분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누적 순유입만 2조 7천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들이 굴리는 돈의 전체 크기, 그러니까 운용자산은 오히려 3조 4천억대에서 2조 8천억대로 17% 줄어들었습니다. 이 돈이 들어왔다면서 왜 전체 크기는 줄어들었을까요? 그 정답은 가격 때문입니다. 담아둔 XRP의 값 자체가 2분기에 19.9% 빠졌거든요. 분기 말 가격이 원화로 1,460원대였었는데 이 대목에서 산수를 한 번만 해보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값은 19.9% 빠졌는데 전체 자산은 17.1%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을 새로 들어온 돈이 메꾼 거죠. 하락 분기의 성적표 안에 꾸준히 사들인 흔적들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 같은 분기의 다른 숫자들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2분기에 우리가 흔히 쓰는 코인 거래소에서 XRP를 실제로 사고 판 현물 거래량은 절반 넘게 53.5%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이 종료일 없이 계속 들고 가는 파생 거래, 무기한 선물적 거래량도 44% 정도 줄었고요. 체인 위에서 오간 결제 규모는 1년 전과는 비슷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26.6%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거래 건수도 하루 기준으로 실제 움직인 지갑 숫자도
전부 다 각각 6.5%, 10.7% 정도 뒤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 리플 레저 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공급만 한 분기 사이에 195%가 넘게 불어난 대목이 있긴 하지만요. 손으로 사고 파는 시장의 열기는 어느 쪽으로 봐도 분명히 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이렇게 돼요. 코인 거래소의 손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증권 계좌를 타고 들어오는 돈은 45% 늘었다는 거. 같은 자산을 두고 두 개의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인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궁금해지죠. 증권 계좌 쪽에서 사는 이 돈은 대체 어떤 돈이냐? 여기서부터 제가 보는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TP라는 상품의 구조상 이 돈은 증권사 계좌, 자문사가 굴리는 고객 계좌, 연금성 계좌 같은 제도권 경로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가격 화면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사고 파는 돈이 아니라요. 배분 규칙이나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격의 이 시장 돈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 상품을 굴리는 회사 중에서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전통 금융권의 대형 자산 운용사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다만 미국 상품들만 따로 집계한 분석을 보시면은 이 상품들이 실제로 담아둔 XRP가 대략 10억 개 규모인데 이건 전체 유통량의 1.6% 수준입니다. 이 돈만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 작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3분기 들어서는 속도까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분석 기준으로 미국 상품의 7월 한 달 유입은 380억 수준, 5월 달에 5분의 1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유입의 의미는 많아서가 아니라 이 최악의 분기에도 안 끊겨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보자면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이번 주 이곳에서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500명 초청제 행사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과 현직 상원 의원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연사로 섰고 15분짜리 세션이었고요. 그 주제는 금융 인프라의 현 대화였습니다. 사전 일정표에 XRP 관련된 신규 발표 같은 건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도 깜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근데 발표보다 더 오래 회자될 문장이 하나 나왔죠. 상장, 그러니까 IPO 얘기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풀어드리자면은 IPO는 회사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올려가지고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번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요.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리플은 오랜 시간 동안 비상장 회사로 아주 만족하며 지내왔다. 그리고 이 문장 뒤에 IPO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이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립이라는 단어 언뜻 들어보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해왔는지를 시간순으로 붙여보면 그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이 갈링하우스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코인업계에서 곧 상장 사례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내비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해 말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이 얘기는 통째로 얼어붙었고요. 2021년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까지도 말을 했었지만 소송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소송이 리플의 사실상 승리로 끝난 뒤에도 그 답은 계속해서 아니오 쪽이었었고, 미국 상장은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작년 3월에는 고려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했다가 작년 11월 달에는 회사 사장 모니카 롱이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계획도 없고 일정도 없다. 그게 불과 9달 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아니오의 자리에 사상 처음으로 중립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발언이 나온 맥락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이날 시장 한파에도 올해 리플이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매출이 작년 당시 2배를 넘길 걸로 본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무대의 공동 주최사가 거래소 크라켄인데, 이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계획을 밝히고요. 미국 SEC에 서류까지 낸 상태입니다. 갈링하우스가 크라켄의 실적들을 추켜 세우던 얘기 끝에 리플 IPO 문제가 화제로 이어졌고 거기서 중립 발언까지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 상장 서류를 낸 회사가 주최한 무대에서 상장을 계속해서 부인한 회사가 부인을 멈춘 셈이겠죠. 그래서 2분기 데이터가 보여준 건 XRP의 수요가 코인 거래소의 손매매에서 증권계좌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이 회사를 증권계좌에 담을 수 있게 만드는 절차가 바로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의 두 가지 소식은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 방향성이 같아요. 이 시장의 자산이 이미 증시 안에서 팔리면서 최악의 분기에도 순유입을 늘렸고요. 지금 회사는 증시로 들어가는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미국 증시의 현물 XRP 상품이 올라온 작년 11월 이 회사가 상장에 대해서 계획도 일정도 없다라고 답한 바로 그 무렵이기도 해요. 그 뒤에 9달 동안 상품 쪽에서는 2조 7천억에 가까운 돈이 쌓였고요. 회사의 말은 중립까지 움직였습니다. ETP 순유입의 플러스 기준은 3분기에도 이어지고요. 리플의 상장 문제는 중립이라는 단어에서 멈추지 않고 주관사 선정이나 서류 관련 보도 같은 그 다음 신호가 나오는지 이 시장이 지켜보는 국면으로 넘어간다. 그 근거는 세 가지, 기록과 돈의 성격과 회사의 언어입니다. 기록부터 보시면 출시 이후에 매 분기 순유입이라는 흐름들은 가격이 20% 빠진 최악의 분기에서도 깨지지 않았었고, 지금 시장의 돈의 성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락이 왔다고 규칙처럼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것들을 2분기 집계가 보여줬고요. 그리고 회사의 언어,
사상 최대 실적을 말하는 해에 수년 동안 지켜온 부인을 CEO가 공개 무대에서 스스로 걷어들였습니다. 2분기 XRP는 가격과 거래가 함께 뒷걸음질한 분기였었지만요. 증권 계좌를 타고 들어오는 순이익은 오히려 45% 늘어나면서 출시 이후에 무중단 기록을 지켰습니다. 같은 시기 리플 CEO는 상장 질문에 대한 수년간의 부인을 내려놓고 또 처음으로 중립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지금 시장의 손이 식은 여름에 증시 쪽을 향한 신호가 두 개가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분기 순이익 집계가 나오는 날 이 무중단 기록이 이어졌는지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정말 증시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에 담고 싶은 쪽은 XRP이신가요? 아니면 리플이라는 회사의 주식이신가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버노스라는 회사가 XRP를 전 지산으로 삼는 회사를 나스닥에 올리겠다라면서 미국 SEC에 S4 신고서를 냈다는 소식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따라붙겠죠. 아니 그래서 미국 SEC가 이걸 통과시켜 줄 건지 오늘 영상은 이 질문의 정답부터 고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래를 마지막에 통과시키는 건 미국 SEC가 아니죠. 환매라는 권리를 손에 쥔 아마다라는 회사의 주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값이 시장에 이미 하나 떠 있는데 그 값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 이 결론을 한 층씩 뜯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고서의 정체부터 살펴볼게요. 이름은 S4입니다. 회사 두 개가 합쳐지면서 새 주식을 찍어가지고 나눠줄 때 그 주식을 받게 될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사업계획, 재산과 빚, 경영진과 그들의 보수,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 위험까지도 빠짐없이 적어내라고 미국 SEC가 요구하는 신고서인데요. 이 안에는 상대 회사 주주들에게 보낼 투표 안내문까지도 함께 묶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광고지가 아니라 이 불리한 내용들까지도 의무적으로 적어야 되는 문서라는 게 핵심이고, 그럼 이 문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 이력을 순서대로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에버노스는 이미 증시에 올라있는 스펙, 그러니까 사업 없이 이름만 올라있는 회사 아마다 애퀴지션 2호랑 합쳐가지고 상장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플, SBI, 판테라, 크라켄, 에링턴 캐피털 같은 곳들이 우리 돈 1조 원대 중반을 대기로 했다는 것까지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달에 신고서 초안을 비공개로 먼저 넣었었고 올해 3월 18일에 정식으로 공개 제출을 했습니다. 이 회사 스스로 밝힌 것처럼 사업계획과 재무랑 그리고 경영진과 위험이 통째로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몸통이 되는데요. 이 신고서는 그 뒤로 5달 동안 6번 고쳐 써졌습니다. 올해 4월 7일 첫 번째 수정본이 나왔고요. 가장 최근 것이 지난주 13일에 나온 6번째 수정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소식들, 코인 값에 맞춰가지고 주식 숫자를 다시 계산하기로 한 그 조건 변경들이요. 바로 이 6번째 판본에 실려가지고 나온 내용이었었죠. 근데 이 6번이라는 숫자 어떻게 들리시나요? 6번이나 고쳤다니 6번 퇴짜를 맞은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신고서는 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SEC의 심사역이 질문과 지적을 적어보내면 회사가 고쳐가지고 다시 내는 주고받기를 몇 차례 거치는 게 절차의 원래 생김새입니다. 크립토뉴스도 지금 미국 SEC 실무진이 이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보내는 단계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6번의 수정은 퇴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심사 문답이 실제로 오가고 있다는 흔적에 가깝겠습니다. 이 판본을 새로 낼 때마다 회사는 뭔가를 더 공개해야 됐고요. 덕분에 계약 발표 때는 없었던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골라드려보자면요. 이사 후보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에버노스 대표 아시시 벌라, 리플의 법무총책임자 스튜어트 알드로티가 올라있고,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 쪽 재단에서 재무를 책임지는 로버트 카이드라는 인물까지도 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라고 외신들이 전달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 코인 금고 회사의 신고서에 인공지능 진영의 재무 책임자 이름이 등장을 한 거고요. 의결권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공시를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주주 환매가 몰려가지고 남는 몫의 구성이 바뀌는 경우 일본 SBI가 주게 되는 의결권이 최대 59.7%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겨 있고요. 임원들의 연봉과 보너스, 주식 보상이 어떤 조건에 묶이는지도 판본을 거듭하면서 차곡차곡 공개가 됐습니다. 위험도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무산될 위험, 규제가 바뀔 위험, XRP 가격이 흔들릴 위험들, 그리고 환매가 몰릴 위험까지도 문서에 하나하나 적혀 있고요. 광고라면 굳이 실었지 않았을 내용들이죠. 근데 방금부터 환매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이제 도입에서 드린 결론, 마지막 심사위원이 미국 SEC가 아니라는 말들을 해부해볼 차례인데요.
이 층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미국 SEC의 역할의 실제 모양입니다. 이 문답이 끝나면은 SEC는 효력 발생이라는 것들을 선언을 하는데 오해하기 쉬워요. 이건 SEC가 이 사업이 괜찮다고 보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알릴 것을 충분히 알렸으니 이 신고서로 안내를 시작해도 된다는 확인일 뿐이겠죠. 사업의 좋고 나쁨을 매기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고 나쁨은 누가 매기느냐? 여기서 환매가 등장합니다. 이 스펙은 공모로 모은 돈을 합병 전까지 손대지 못하게 별도 계좌에 묶어둡니다. 이걸 신탁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스펙 주주에게는 권리가 하나 있어요. 합병안이 마음에 안 들면은 표결 즈음에 주식을 반납을 하고 이 신탁금에서 자기 몫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매고요. 그래서 스펙 거래에서는 보통 안전장치가 한 가지 붙어요. 환매가 너무 몰려가지고 회사에 실제로 남는 현금이 정해둔 선 아래로 떨어진다. 거래를 물을 수 있게 한 조항. 최소 현금 조건입니다. 이 거래에서도 그 조건이 붙어있는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아까 SBI 의결권 59.7% 시나리오도 결국 환매가 얼마나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미국 SEC 문답은 언젠가 끝나는 구간이고요. 효력이 떨어지면 확정된 투표 안내문이 아마다 주주들에게 날아가고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가지고 합병 찬반을 표결하고요. 그 즈음에 환매 신청 기간이 함께 열립니다. 찬성표를 던지고 남을지 돈을 돌려받고 떠날지 이 거래의 마지막 선택권은 그 사람들 손에 있다는 거고, 이 참고로 외신 계산으로 기준가 기준 스펙 일반 주주 몫이 3,200억 원 안팎이기 때문에 1조 원대 중반짜리 거래 전체에서 보면 일부분이고 큰 돈의 대부분은 이미 약정을 마친 기관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환매가 거래 자체를 뒤엎을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크지 않겠지만요. 뒤엎을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다는 뜻이겠고, 회사가 밝혀왔던 목표 시간표는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사이고요. 그럼 이제 도입에서 말씀드린 갑 하나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이 마지막 심사위원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값인데요. 아마다의 주식입니다. 외신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 주식은 6번째 수정 소식이 나온 지난주 13일 언저리 이 장 시작 전 거래에서 연중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같은 기간 XRP는 어땠느냐? 이달 들어가지고 밀려서 이번 주 화요일 거의 2년 만에 최저가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이 담겠다는 코인은 몇 년 만에 최저가를 쓰는데 담는 그릇인 주식은 연중 최고가를 쓴 겁니다. 다만 이 기록들이 부풀리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스펙 주식은 구조상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금 보신 신탁금 덕분에 주주가 언제든 환매로 제 몫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가가 그 환금목 아래로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연중 최고가는 폭등의 기록이 아니에요. 정확히 읽자면 이렇게 됩니다. 코인이 5달 내내 미끄러지는 동안에도 이 주식에서는 환금목 근처로 주저앉는 흐름들, 그러니까 거래가 깨질 것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환금의 목 위에 웃돈이 붙은 채로 연중 최고가까지 와 있다는 거. 환매 권리를 쥔 쪽의 돈은 지금까지 찬성표에 가깝게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이 신고서가 합병이 종결되는 시점에 이 회사가 최소 4억 7,300만 개의 XRP를 갖고 출발한다고 추산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더블럭 보도에 따르면요. 여기는 리플이 현물로 출연하는 1억 2,700만 개 담짓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개수가 문서에 적혀있는 상태라는 게 요점이고, 그 개수가 시세를 어디로 데려갈지 이 신고서 어디에서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심사 문답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효력 선언이 나오고 또 투표 안내문 발송과 표결을 거쳐가지고 회사가 말해왔던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이 범위 안에서 합병 종결 그리고 XRPN 거래 개시까지도 간다. 그 근거는 6번의 수정이 문답의 실제 진행 흔적이라는 점, 지난주 조건 변경의 약정 자본의 대부분이 다시 동의를 하면서 거래 구도가 유지됐다는 점, 그리고 방금 보신 대로 환매 거래를 쥔 쪽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흐름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버노스의 S4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낸 신고서가 아니라 5달 동안 6번 고쳤으면서 심사 문답을 지나는 중인 신고서고, 그 판본들은 이사 후보랑 의결권, 보수랑 위험까지도 쏟아냈습니다. 미국 SEC의 효력 선언은 보증이 아니라 공개 확인이기 때문에 이 거래의 마지막 선택권은 환매를 쥔 아마다 주주들의 표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주들의 돈은 코인이 거의 2년 만에 최저가를 쓰는 동안 아직까지 이 거래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남길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마다 주주라면 어느 쪽이신가요? 표결에서 찬성하고 XRPN 주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환매로 돈을 돌려받고 떠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 들려주시고, 저는 미국 SEC가 이 신고서의 효력을 선언하는 날, 그 확정본에 박혀나올 주주총회 날짜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코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어느 날 헤드헌터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연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주겠다. 그리고 회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거래소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솔깃하겠죠. 근데 맡게 될 업무가 이상합니다. 3년 전에 세상에서 사라진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은 일을 하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떨까요? 이 제안 받으시겠습니까?
최근에 코인 업계에서 상당히 무게 있게 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중화권 소식에 밝기로 유명한 애널리스트 콰이둥이라는 사람이 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세계 거래량 4위로 소개하는 거래소 비트겟 측에서는요, 지난 3년 동안 중단했던 중국 위안화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C2C 서비스를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야 경력자들을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오는 중이고, 회사 안에서는 이 사업을 미국 주식 서비스랑 함께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데요. 위안화 입금에서 시작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 투자까지도 이어지는 과정들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나라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2021년 9월달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한 10개 부처가 통지문을 내립니다. 코인 관련된 영업은 전부 다 불법 금융활동이다. 해외 거래소가 인터넷으로 중국 본토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요. 이날 이후에 큰 거래소들이 줄줄이 본토 이용자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달 인민은행을 앞세운 8개 부처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코인 관련된 활동은 여전히 불법이고 허가 없이 위안화의 값을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식 입장은 오히려 열리기는커녕 올해 들어가지고 오히려 한 번 더 잠근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 그 해에 대형 거래소가 위안화 창구를 다시 열겠다고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이 나온 거고, 앞뒤가 조금 안 맞아 보이죠. 이 앞뒤를 맞추려면은 C2C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C2C는 거래소가 저한테 코인을 파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고요. 제가 위안화를 은행 이체나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상대방한테 보내면은 상대방이 저한테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넘겨줍니다. 거래소는 가운데서 그 코인을 잠깐 잠가두고 또 양쪽이 약속을 지키는지만 확인을 해줍니다. 거래소 장부에 위안화가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금지된 나라에서도 굴러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모르는 사실 한 가지, 이 구조는 금지 이후에도 완전히 죽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OKEX나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는 위안화 C2C 창구가 살아있고요. 또 중국 본토 사람들이 알리페이로 테더를 사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중국어 안내글이 올해 7월 달에도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안내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쉽게도 비트겟은 아직까지 위안화 C2C 입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에서 테더를 사서 옮겨와야 된다라고요.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비트겟이 올해 뭘 만들어놨는지를 보면 채워지게 될 텐데요. 여기서 비트겟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1억 2,500만이 넘어가고요. 하루 거래 대금이 우리 돈 28조 원 안팎으로서 알려진 거래소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공들여가지고 내놓고 지난 6월달 정식으로 판을 키운 서비스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 직거래입니다. 코인 값을 흉내내는 토큰이 아니라 미국 현지 인가 증권사 두 곳과 손잡고 나스닥과 뉴욕 증시에 주문이 직접 들어가는 진짜 주식입니다. 배당도 받고 의결권도 생겨요. 종목이 1만 개가 넘어가고요. 0.00001주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고 이달 말까지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깎아주는 행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에 돈을 넣는 방법이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값이 늘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코인이죠. 그럼 이제 좀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출구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만 손에 쥐면은 그 앱 안에서 미국 주식까지 한 방에 갑니다. 비어있는 건 입구 하나예요. 위안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맨 첫 번째 단계, 경쟁사에 있는 비트겟만 없는 바로 그 창구입니다. 이번 전원이 사실이라면은 이 비트겟은 지금 그 마지막 빈칸을 채우겠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죠. 그 입구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 금지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럴까요? 중국 가계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작년 9월 기준 165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경 4천조 원, 조가 아니라 경입니다. 1경은 1조가 1만 개 모인 돈이죠.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나오는 숫자인데 중국의 1년 국내 총생산보다도 커가지고 그 무려 122%에 달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잡혔고 올해 4월달과 5월 두 달 연속으로 중국 가계 예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합쳐서 우리 돈 약 430조 원이 은행에서 빠져나갔는데요. 이렇게 두 달 내리 줄어든 건 근 10년 사이에 드문 일이라고 현지 데이터가 전달을 합니다. 그렇다면 빠져나간 돈은 어디로 갔느냐? 같은 기간 증권이나 자산운용 쪽에 잡히는 예치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은행 이자에 만족 못한 돈이 수익을 찾아 나섰다는 뜻이고, 문제는 중국 개인이 합법적으로 해외 자산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어요. 이 개인이 1년에 환전할 수 있는 외화가 무려 우리 돈 7천만 원 수준으로 묶여 있고요. 그 돈으로도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돈은 나가고 싶은데 공식 통로는 좁다. 이 팀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비공식 통로가 커져온 거고, 이 비트겟 같은 경우는 그 통로 끝에 미국 주식이라는 목적지까지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홍콩에서 첫 번째 정식 인가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에 나왔다는 소식이 전달됐죠. 홍콩의 금융당국에 신청이 몰렸는데 이 면허를 받은 건 딱 두 곳, 그것도 은행들입니다. 다만 이거는 기관과 지정된 판매처 중심의 철저히 통제된 실험이고,
홍콩 달러의 값을 고정한 코인이고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올해 2월달 조치로 오히려 금지됐다고 말씀드렸죠.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도권은 홍콩에서 아주 좁은 문으로 실험을 시작을 했고 중국 본토의 개인은 그 실험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공식 통로가 없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는 금지 5년 차에도 살아있는 C2C가 증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XRP 쪽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 되느냐? 이 돌아보면 XRP라는 코인은 아시아 개인 투자자들과 유난히 인연이 깊습니다. 2017년 말 그 유명한 폭등장의 주인공은 한국과 일본의 개인들이었고요. 한국 원화 시장에서 XRP는 지금까지도 거래량 최상위권 단골입니다. 근데 여기서 묘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그 겨울 그 판에 중국 개인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2017년 9월 달에 자국 거래소의 코인 거래를 막아버렸거든요. XRP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던 계절이 오기 직전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가장 큰 개인 자금 가운데 중국 본토의 개인이라는 마지막 덩어리 같은 경우는 XRP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셈입니다. 이번 전원을 다시 보자면 비트겟이 열겠다는 창구로 들어온 위안화는 스테이블 코인이 됩니다. 이 명분상 목적지는 미국 주식이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놓이는 자리는 미국 주식만 파는 증권사 어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XRP가 나란히 거래되는 종합 거래소 어플입니다. 실제로 비트겟 현물 시장의 대표 종목 안에 XRP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들어온 돈이 처음 목적대로만 움직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XRP의 단기 재료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신 XRP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마지막 큰 아시아 개인 자금과 또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시간이 걸리는 유동성 이야기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비트겟은 연내에 위안화 C2C를 실제로 다시 엽니다. 다만 요란한 발표 없이 조용히 여는 쪽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 먼저 회사가 말이 아니라 돈이 드는 행동을 먼저 하고 있죠. 높은 연봉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검토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의 움직임이고 그리고 출구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이달 말까지 수수료 행사로 손님을 모으는 중인데 입구 없이 출구만 홍보하는 장사는 오래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경쟁사들은 이미 위안화 C2C를 굴리고 있죠. 손님이 남의 거래소에서 테더를 사들고 넘어오는 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처지라는 뜻이니까요. 이 세계 4위를 자처하는 거래소가 3년 전에 닫힌 위안화 창구를 다시 열려 한다는 전언이 나왔고 그 반대쪽 끝에는 이미 완성된 미국 주식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가계의 3경 4천조 원대 예금은 올해 들어서 은행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공식적인 통로는 여전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가 실제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길목의 거래소 어플 안에는 중국 개인이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 없는 XRP가 함께 놓여있죠. 그럼 질문 한 가지만 남길게요. 이 3경 4천조 원에서 단 1%만 이 경로로 나와도 약 340조 원이죠. 그 돈이 맨 처음 사는 건 미국 주식일까요? 아니면 결국에 코인까지 번지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 가지 생각들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너무 시장이 답답하고 대체 이더리움은 언제 상승할지 다시 2025년도처럼 이더리움이 600만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요. 이 코인 시장에서도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대형 코인 중에 하나겠지만 문제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지가 핵심인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물론 없겠지만요. 이 과거랑은 다르게 시장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안내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알트코인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비썸, 이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몰빵 투자라거나 아니면은 이 도박에 가까운 방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과 먼저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익을 내야지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서 목표 타점을 잘 활용하는 방향성을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들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쉽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비중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으면서 자주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스스로 나를 조여오는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카이토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놓고 신경을 덜 쓰다 보시면 이 다음날 목표가에 도달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오후에는 여유롭게 버추얼 프로토콜을 들어가면서 또 목표가를 걸어놓으시다 보면은 이어지는 저녁 때쯤에는 목표가 달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도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 다음날 오전에 목표가 도달까지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익절하고 나온 다음에 무리하게 고점 추격 매수하거나 또 더 상승할까봐 못 파는 게 아니라 항상 욕심에 수익 실현을 놓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고 나서 그 다음 타점을 잡더라도 마침표를 찍는 이런 매매들에 대해서 습관화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카이트 익절하고 나서 아르키움, 시커를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또 충분히 여유롭고 목표가 설정을 통해서 신경을 덜 쓰는 대응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또 카이트 코인의 재진입 타점이 찾아오고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하고 익절하고 다시 진입해도 충분히 여유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매매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점은요. 내 스스로가 쫓기고 팔고 나서 더 상승할까봐 뭘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말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원칙을 살리는 습관들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테마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카이토, 카이트 뭐 이런 코인들 이름은 비슷하겠지만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잘 공략하느냐가 핵심이겠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단기 종합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압축시켜가지고 안내 도움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관심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 미국 이란 전쟁, 코인 과세까지 여러 가지 핵심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속보로서 전달드리면서 핵심 내용, 중요 내용들 머리에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면만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셔야 될 것들 위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코인 시장의 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맞는 단기 저점의 분할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이렇게 모아 나가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한국의 알트코인 단기 타점들 활용해서 쌓아나가는 수익들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어렵다 하면은 물론 어려운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나는 장기 투자야. 그리고 얼마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시장이 재미없다. 이런 생각만 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오히려 알트 시장으로서 단기 저점들 활용하기 너무나도 좋은 이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